26년은 지금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좋을 거로 보는 게 수요는 계속 29년까지 좋아요. 좋은데 공급이 언제 느냐가 관건이에요. 공급이 늘어나면 이제 사이클이 좀 꺾일 수가 있어요. 적어도 내년에는 공급이 늘 수가 없어요. 왜냐면 투자를 많이 못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공장 짓죠. 삼성전자 실적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삼성전자가 이번 이제 25년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12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실적이죠. 왜냐면 그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죠. 불과 한 분기 전에 영업이익이 4조 5천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3배를 벌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 정도로 좀 좋고 아마 더 벌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아마 버는 게 한 30조? 30조 가까이 좀 벌 것 같고 내년에 전체 영업이익이 50조 넘어갈 것 같고 7년도에 한 60조도 넘을 거란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지난 2분기가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었고 3분기부터 돌아섰잖아요. 근데 이제 적어도 27년까지 사이클로 본다면 이제 돌아선 거예요, 실적이.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냐고 치면 0에서 뭐 예를 들면 10까지 두면 한 2 정도, 이 정도로 딱 보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계로 보면 이제 초기 국면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그러니까 항상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주가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방향을 보지만 기업의 가치도 방향을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막 이렇게 오르막길을 이제 오르기 시작한 방향이 이제 이 기업이 아니면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건지, 삼성전자는 계속 내리막길 갔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에 딱 내리막길 딱 찍고 갑자기 이 친구가 힘을 내가지고 오르막길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3분기에 첫 스타트를 끊었고, 근데 스타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2단계를 점프해버린 거죠. 그래서 한 2단계까지 왔고, 나머지 8단계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는 저는 좀 초기 국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지금 슈퍼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슈퍼사이클의 개념은 뭐냐면 엄청난 수요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 못한 수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얘기만 해드리면 슈퍼사이클이 언제 한번 있었냐면 2000년 초반에,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아마 기억하시, 지금 여러분 다 인터넷 쓰잖아요. 그때 처음 인터넷 나왔을 때 있죠. 95년 후반부터 인터넷 나와서 지금 우리가 다 쓰지만 그때는 되게 놀라운 기술이었죠. 인터넷으로 세상을 연결할 시대니까 그때 인터넷 하려면 당연히 또 반도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가 엄청 들어갔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인터넷은 모든 산업에 다 투입됩니다. 어느 특정 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 산업을 다 바꿔버렸죠. 지금 인터넷 안 들어간 산업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스마트폰까지 연결이 됐던 거고, 그래서 엄청난 투자 일어나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슈퍼사이클 한번 왔고, 또 한 번 사이클이, 가장 최근의 사이클이 그 2017년 18년에 클라우드 아시죠? 이제 아마존이 지금 클라우드 세계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클라우드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막 하시는 그런 자료들을 옛날에 어디다 저장했죠? 그냥 여러분들 컴퓨터에. 지금은 클라우드에도 많이 저장하시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 사이클이 왔는데, 그때 왜 클라우드 사이클이 폭발했냐면 그때 유튜브 막 뜰 때거든요. 유튜브에 그 막대한 그 동영상이나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또 많이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가 폭발을 해버렸죠. 근데 그때 클라우드 수요가 갑자기 느니까 이게 그 흔히 데이터 센터 있죠?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 이제 막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폭발하면서 거기에 뭐 들어가죠? 당연히 반도체. 그러면서 한번 슈퍼 사이클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사이클인데, 이번 사이클은 이제 그 전보다 훨씬 파괴적이죠.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I가 와버렸죠. 근데 AI가, 여러분들 AI를 지금 뭐 챗GPT 쓰고 계시지만 이 AI라는 게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챗GPT랑 대화할 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산업에 앞으로 AI 다 들어갈 거거든요.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차도 있고 무기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산업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진짜 파괴적인 혁명이 일어난 건데, 이런 이제 혁명이 일어날 때 AI 사이클이 좀 시작이 되면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반도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 투자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역시 여기도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보면 기존의 두 번의 사이클과 지금 비슷해요. 근데 AI는 우리가 상상이 안 가요.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가 투자가 될지. 그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99년도, 2000년도에 IT 버블 터질 때처럼, 그 인터넷 그 사이클 터질 때처럼 지금 AI도 저는 좀 비슷한 궤적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이미 슈퍼 사이클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이게 2년짜리인지 3년짜리인지 4년짜리인지 이걸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몇 년 정도 이어질지 그걸 우리가 좀 계속 고민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이냐 아니냐는 이제 논쟁은 필요 없어요. 이미 사이클은 왔고 몇 년 갈까? 요게 좀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몇 년이나 지속될 거로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26년은 지금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계속 좋을 거로 보는 게 수요는 계속 29년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공급이 언제 느냐가 관건이에요. 공급이 늘면요, 이게 수요가 아무리 줘도 공급 과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면 이제 사이클이 좀 꺾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내년에는 공급이 늘 수가 없어요. 왜냐면 투자를 많이 못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공장 짓죠? 2, 3년 걸려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공급이 부족하고, 그리고 27년도도 그렇게 크게 늘긴 어려워요. 근데 27년도는 26년보다 좀 늘어나고 아마 본격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가 28년 정도부터는 시작이 될 것 같아요. 28년이나 29년.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질 텐데,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급보다 그때 당시에도 수요가 훨씬 많으면, 상상 못한 수요가 계속 일어나면 공급이 늘어나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이번에 슈퍼사이클은 27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최소는 27년이고, 다만 28년과 29년의 변수는 수요는 29년까지 이어지지만 이 공급이 진짜로 28년에 늘어났는데 수요가 그거만큼의 증가분이 못 나온다면 사이클이 또 바뀌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27년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 생기고 있나요? 하이닉스가 더 좋거든요, 실적은. 근데 좋은 거는 그냥 사실 삼성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뭐 가전도 하죠, 스마트폰 만들죠, 그죠, 반도체도 하고. 근데 하이닉스는 반도체 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실적이 더 좋은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으로도 분기당 3조, 4조 벌거든요. 하이닉스는 그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이닉스가 이익이 역전해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반도체만 딱 비교해봐도 월등히 많은 이익을 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일단 한 가지입니다. 엔비디아라는 이제 거대한 이 AI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 AI 칩을 만드는데 거기에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거를 반드시 탑재해야 되는데 그거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3개인데 여기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공급을 못했어요. 이게 자꾸만 공급을 하고는 싶은데 엔비디아가 퇴짜 놉니다. 예, 삼성은 아직 안 돼. 예, 아직 우리랑 안 맞아. 이런데 하이닉스 거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독주를 했어요, 그동안 보면.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 거의 60, 70% 독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하이닉스는 같이 들어가 있으니 그 수혜를 다 따먹은 거고 삼성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수혜를 따먹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엄청 멀어졌어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드디어 공급한다는 그런 이제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좁혀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그 HBM 메모리 반도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그 칩만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PC나 이런 데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도요, 데이터 센터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칩까지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원래 잘했던 AI 말고 그 범용 반도체 쪽에서도 갑자기 요즘에 수요가 폭발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추격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런 실적 차이는 일단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요 차이에서 굉장히 벌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점진적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삼성이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 경쟁력에서 삼성전자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반도체 경쟁력에서 AI만 보면요 되게 떨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에 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아까 말씀드린 그 HBM이란 반도체는 이렇게 탑을 쌓는 것처럼 쌓는 방식인데 엄청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반드시 탑재되는데 이거를 사실 삼성전자가 먼저 했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때는 AI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먹는 합한 거예요. 돈은 많이 드는데 이거 언제 시장이 열릴지도 모르고,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이 사업을 축소합니다. 근데 여기 있던 인력들이 어디 가냐면 하이닉스로 가버려요. 하이닉스에 가서 이 고급 인력들이 HBM에 계속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되게 잘한 게 언젠가 AI 시장 이거 열린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이거 하자 했는데 그 시기가 온 거죠. 22년 가을에 챗GPT 나오고 23년에 엔비디아가 HBM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필요한데 이거 좀 줘. 근데 준비된 기업은 하이닉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걸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에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거를 등한시해 버린 거예요. 이게 돈 안 된다고 그냥 밀어놓은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정말 뼈아팠죠. 그 후로 2년 동안 공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뭐 이렇게 떨어졌다 꼭 이것보다도 그때 좀 투자를 못하고 좀 소홀히 했던 게, 그게 이제 격차가 벌어지면서 실제 이제 하이닉스의 기술까지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좀 나왔는데 이제 많이 추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많이 또 추격도 했고,
또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면 이제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도 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강점은 저는 그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올해 7월이죠. 테슬라가 자기네 AI 반도체를 삼성전자에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게 금액이 23조나 됩니다. 23조나 되는 금액을 그 일론 머스크가 이재용 회장 만나서 우리 거 좀 만들어 달라. 왜냐면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설계만 해요. 우리 반도체 이렇게 할 거니까 설계하면 맡겨요. 그러면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 그 설계도 받아다가 그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삼성이 물론 대만의 TSMC보다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드디어 테슬라 수주를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제 만들 거냐면 27년부터 만들 거예요. 수주 받아서 이제 양산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AI 반도체 경쟁력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난 강점을 가진 건 아닙니다. 하이닉스에 비해서도 좀 밀리고 거기에 또 대만의 TSMC에 비해서도 밀렸어요. 현재까지는 밀렸지만 이제는 복수를 좀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도 그동안 칼을 좀 많이 갈았기 때문에 저는 좀 잘해내지 않겠냐. 기술은 괜찮아요. 기술은 어쨌든 괜찮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삼성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요. 강점은 사실 이제 기술력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강점보다 왜 삼성이 그동안 못했을까? 약점이 뭐냐면 발열을 못 잡는데요.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 스마트폰이나 AI 데이터 센터나 이거 들어갈 때 발열 생기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뭐 당연히 반도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경쟁사에 비해서 발열을 못 잡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보실 때 발열 문제를 좀 잘 보세요. 이게 잡혔으면 이제 삼성전자는 경쟁 기업들하고 대등한 상태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열 문제가 안 터져야 됩니다. 안 터진다면 삼성전자 순항을 할 거고 또 터진다. 그럼 또 데미지 입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에 되게 안 좋겠죠. 그래서 발열 이슈를 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이상으로 갈 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나요? 일단 삼성전자가 저는 충분히 10만 전자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제 추격자 입장인데 삼성전자 나쁠 건 없어요. 이제 추격자고 엔비디아도 이제 공급하기 시작을 하고 내년에 반도체 사이클 더 좋아지거든요.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계속 폭발하는데 옛날에 하이닉스 혼자 갔다면 이제 그 과실을 삼성도 같이 따먹는 그런 구조고 또 삼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수주까지 따냈잖아요. 이건 하이닉스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싼 건 아니지만 지금 어쨌든 과거 이 평균 과 좀 비교해보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위치 자체가 높다고 좀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또 내년에 실적은 훨씬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10만 전자 이상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과거에 이제 적용받던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흔히 뭐 PER, PBR 이런 지표로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옛날에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 있잖아요. 자본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몇 배냐. 이게 PBR이거든요. 제일 높았을 때가 2.06배래요. 그게 옛날에 제일 높았을 때가. 그걸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더니 얼마 나오냐면 12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은 엄청 좋잖아요. AI 사이클. 그래서 최상단 적용하면 충분히 12만 원도 저는 좀 가능한 자리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10만 원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좀 그 위에 더 높은 위치까지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를 열어놓으셔도 저는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이제 슈퍼사이클은 진행되는데 이 슈퍼사이클이 망가진 조건들을 이제 우리 교훈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조건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공급입니다. 공급. 다 공급으로 망가져요. 이게 수요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수요가 영원히 이러진 않아요. 수요는 언젠가 꺾이는데 공급이 나중에 뒤따라갑니다. 그 수요가 꺾이는데 공급은 이렇게 늘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서로 사이클이 안 맞아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죠? 공급 과잉이 와요. 그래서 갑자기 적자를 봐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슈퍼 사이클 끝나고요. 갑자기 다음에 막 대규모 적자 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주의하셔야 될 게 공급이 너무 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6년에는 공급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저는 27년 하반기부터 27년 하반기 28년부터는 좀 공급이 좀 크게 증가하는지 그걸 좀 유의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이 본격적으로 늡니다.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증설하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러면 이거를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되고 이거 조금 우리가 약간 리스크 관리할 때가 왔나?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가
결국엔 주가 측면에서 보셔도 그렇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거를 좀 깨뜨리는 것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거든요. 금리.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미국도 금리 인하하죠. 우리나라도 금리. 전 세계가 돈 풀거든요. 예, 그런 상태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주가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지만 22년도처럼 물가가 너무 튀어가지고 금리 인상하면 이 사이클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의하실 건 물가예요. 물가가 너무 튀어버리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금리 올리면 이거 반도체 주가에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도체 수요도 꺾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했던 기업들도 자금 조달 힘들어져요. 금리 부담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슈퍼 사이클이라 하더라도 물가가 너무 튀어서 금리가 오르는 조짐이 보이면 어쨌든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들 27년 하반기에 고민해 보시고 물가가 갑자기 튀어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조건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슈퍼 사이클에도 조금 주의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는 확신의 다리를 건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바닥을 찍었다가 아니라 상승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현재 실적 단계를 보시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턴어라운드의 확정 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난 10월 14일인가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죠.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한 12조 나왔으니까요. 시장 컨센서스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한 10조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2조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전 분기 대비해서 한 150%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죠. 실적 개선 사이클에 본격적인 진입을 확인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을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반도체 부분 쪽에서의 흑자 전환하고 실적의 폭발적인 개선이 핵심으로 어떤 영업에 있어서의 이익이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는 실적 개선의 쌍끌이 엔진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영업이익 12조 원의 핵심 동력은요, 단연 반도체예요. 그동안 실적을 끌어내렸었던 반도체가 이제는 쌍끌이 엔진이 돼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쌍끌이 엔진, 첫 번째 엔진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인 거죠. 서버용 고용량 D램이라든지 또는 SSD의 수요가 AI를 등에 업고 폭발하면서 D램과 낸드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재고 부담이 확 줄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형성된 거죠. 두 번째 엔진은 HBM입니다. AI 시대의 황금알이죠. HBM의 매출 출하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HBM3 2단 같은 고부가 제품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부품의 수익성을 어떻게 보면 퀀텀 점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갤럭시 Z 시리즈의 흥행에 힘입어가지고 모바일 부분이 탄탄하게 실적을 받쳐주고 있는 것 역시 그동안 이제 실적에 잡음이 되었던 파운드리 적자 폭도 최근 대폭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2025년 10월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 단계는 반도체라고 하는 강력한 메인 엔진이 다시 점화되고 있고 거기에 HBM이라고 하는 터보 엔진까지 장착한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벌써 2026년에 영업이익을 60조까지 지금 현재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는 그러한 행보를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반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시장의 열기가 그야말로 굉장히 불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넘으면서 이후에 모든 시선이 지금 한 곳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순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슈퍼 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서 있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어떻게 보면 구조적 슈퍼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구조적 슈퍼 사이클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수요의 질이 다릅니다. 과거의 슈퍼 사이클은 잘 아시는 것처럼 PC라든지 스마트폰, 이건 B2C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걸 안 사주게 되면 도태되거나 아니면 크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AI 혁명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B2B라는 거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생존을 건 투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만일 AI 투자를 멈춘다
나쁘다라고 하면 경쟁에서 뒤처지겠죠. 그래서 수요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라는 거죠. 경기가 조금 나쁘다고 이 투자를 멈출까요?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유는요, 돈의 흐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AI 전쟁의 핵심의 무기는 바로 HBM인데요. HBM이 기존의 DRAM 가격보다 5배에서 많게는 7배 비싸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파는 시장이 지금 열렸으니까요. 공급이 수요를 절대 못 따라가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바로 그 증거죠. 드디어 HBM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P하고 Q가 동시에 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도 뛰고 있고 물량도 뛰고 있다는 거죠. HBM 같은 비싼 고부가 제품이 시장을 앞에서 끌어올리고 있고, AI 서버가 늘어나면서 일반 DRAM 수요까지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요. P하고 Q가 동시에,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2025년 현재 우리는 거대한 슈퍼사이클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고, 이번 3분기 실적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 게임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26년에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 생기고 있나요? 최근 발표된 3분기 실적을 좀 보면 두 회사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잠정 분기 영업이익이 한 11조 정도 나오고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12조를 기록하면서 왕의 귀환을 알렸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숫자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는지, 왜 지난 1년 동안 SK하이닉스는 AI의 황태자로 불리고 삼성은 추격자의 이미지가 강했을까요? 핵심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HBM 아닐까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점했죠. 지난 1, 2년은 그야말로 AI 혁명이었는데 엔비디아의 GP가 불티나게 팔렸고, GPU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수요가 폭발했으니까요. SK하이닉스가 바로 이 HBM3 그리고 HBM3E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습니다. 엔비디아 물량의 75% 이상을 하이닉스가 공급했다라는 보고서도 있으니까요. HBM 기존의 DRAM보다 가격이 한 5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굉장히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인데,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으로 3분기에 11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던 거고, 심지어 지난 2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요, 메모리 매출 자체를 삼성에 앞지르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으니까요. 이건 SK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완벽한 선택과 집중의 승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요, 솔직히 말해서 HBM에 뒤졌죠. HBM3의 어떤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지연되면서 2분기 기준으로 HBM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한 17% 수준까지 밀렸으니까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1조 원대고 대부분 HBM 포함한 메모리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삼성전자는 전체 이익이 12조 원 나왔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은 약 5조에서 6조 정도로 추정됩니다. 반도체 본업의 이익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삼성을 거의 2배 차이로 압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난 1년간 두 회사 실적 차이를 만든 가장 큰 원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인데요, 반도체 이익은 하이닉스가 2배거든요. 근데 전체 영업이익은 삼성이 왜 높을까요? SK하이닉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퓨어 반도체 플레이어예요. DRAM과 랜드, 즉 메모리의 모든 건 그런 회사죠. 이번에 HBM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박이 터졌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을 잘 낸 거지, 만약에 메모리 시황이 꺾였다라고 하면요, 회사 전체가 휘청거렸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삼성전자는 종합전자제국이라고 표현할까요? 3분기에 삼성이 12조 원의 이익을 낸 건 반도체 말고도요,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이 모든 부분들이 탄탄하게 받쳐줬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삼성 반도체 부분 안에서도 두 가지 복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복구 일어나는 거 첫 번째는 파운드리 부분의 적자폭이 드라마틱하게 줄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HBM에서는 밀렸지만 PC라든지 일반 서버용 DRAM 시장에서는 다시 슈퍼사이클에 진입다라는 두 가지 분야가 삼성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복구가 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그래서 명확합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경쟁에서 하이닉스하고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느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HBM 외에 낸드 플래시 같은 다른 부분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두 거인의 다음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경쟁력에서 삼성전자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가요?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단순히 메모리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데요. 바로 세트 플레이어가 가능하다고 하는 점이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설계까지 모두 가진 기업이 삼성전자의 진정한 무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몇 가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을 체크할 거냐면, 첫 번째 강점은 사실 AI 반도체 시장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턴키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괄 생산이에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은 자신들만의 맞춤형 AI 칩을 원하잖아요. 이 AI 칩을 만들려면 칩을 설계하고 거기에 일명 HBM을 붙이고 하나로 합치는 첨단 패키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TSMC를 보면 파운드리만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보면 메모리만 하고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업인 거죠. 고객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고객 입장에서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발생하고 있던 복잡한 공급망 리스크가 사라진 거고, 칩 개발 기간이 이렇게 되면 한 20% 이상 단축이 되고 있거든요. 이 원스톱 솔루션은 차세대 AI 칩을 개발하는 빅테크들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일본의 AI 기업인 PFN 같은 경우에는요, 2나노를 기반으로 한 AI 가속기 턴키 수주를 성공시키면서 잠재력을 입증했으니까요. 두 번째로 강점은 차세대 기술인 HBM4의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는 거죠. HBM의 핵심은 메모리 다이 아래에 깔리는 로직 다이를 4나노 공정으로 생산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HBM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어떻게 보면 이 생산 공법이 게임 체인저의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쟁사들은 여전히 기존 공정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기술력을 HBM에 직접 연결해서 더 높은 집적도라든지 또 속도라든지 전력 효율을 현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HBM4 양산 시기를 2026년으로 목표로 지금 차세대 AI 시대의 표준을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강점이 아닐까 싶고요. 세 번째 강점은 범용 메모리를 통한 강력한 캐시카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메모리가 당장의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생산력은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든든한 방어막이자 현금 창출력이니까요. 올해 3분기 삼성전자가 범용 D램과 낸드의 수요 폭증 덕분에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전체 메모리 시장 매출 1위를 다시 되찾았으니까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단거리 레이스인 HBM3에서는 SK하이닉스의 밀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마라톤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진 원스톱 턴키라고 하는 독보적인 종합 반도체 기업의 강점과, 그리고 4세대 HBM4에서의 승부수를 고려할 때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전체의 최종 승리 후보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로 불릴 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나요? 삼성전자를 향한 발판은 이미 강력하게 마련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속도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요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심지어 13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이게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만 전자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는 근거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강력한데요. 저는 이거를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트리플 크라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메모리 수익의 질이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던 건 경쟁사 대비해서 HBM 시장 선점 지연이었죠.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에서 HBM 출하량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 100% 이상 급증하면서 메모리 부분의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으니까요. 또한 HBM은 일반 D램에 대비해서 가격이 적게는 5배에서 많게 7배까지 굉장히 비싼 고마진 제품이잖아요. 고마진 제품의 판매 확대는 단순한 매출 증가를 넘어서 반도체 부분 전체의 영업이익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조건은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폭 감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두 번째 숙제는 파운드리 부분의 대규모 적자였잖아요. 메모리 호황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가 전체 실적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우려가 컸는데, 하지만 AI 칩 설계 수요 증가, 거기에 2나노
3나노 같은 첨단 공정 기술의 안정화 덕분에 파운드리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조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이 투자 매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2026년 삼성전자 매출을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보게 되면 한 350조의 영업이익이 50조에서 60조를 기록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2018년 이후에 8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AI, 메모리, 폴더블 폰 같은 전 부분의 호조가 전제가 된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밸류에이션에서의 매력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의 PBR은 역사적으로 보면 최하단에 가깝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현실화될수록 주가는 이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서 펀더멘탈에 맞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빠르게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10만 전자 단순한 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HBM의 수익성 개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의 리스크 해소, 역사적인 저평가 매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가동되기 시작했죠. 이제는 AI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10만 전자라는 새로운 레벨로 진입할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도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이 있나요? 최근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 온통 뭐 AI다, HBM이다, 그리고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오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의 주가는 하늘로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유의해야 할 핵심 리스크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나친 과잉 투자로 인한 공급 과잉 위험이죠. 지금 반도체 시장은 모두가 더 많이 또는 더 빨리를 외치면서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특히 AI 수요에 맞춰가지고 HBM 같은 첨단 메모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은요, 호황이 있으면 반드시 조정이 왔다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너도 나도 캐펙스를 확대하다 보면 2026년 이후에는 일시적인 과잉 공급 리스크가 언제든지 고개를 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특히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만이라도 꺾이게 되면 예상보다 투자가 빠르게 집행되고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TSMC조차도요, 2025년 설비 투자를 전년 대비해서 줄이면서 조절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거인의 움직임에서 우리는 신중함이라고 하는 힌트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는 바로 기술의 함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슈퍼사이클을 이끈 건 HBM 같은 첨단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 첨단 기술은 막대한 투자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인력 요구하고 있는데, 인건비나 또는 뭐 설비 투자 비용이 급등하면서 TSMC의 영업이익률마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최근 들어서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선도적 위치를 지키려면 매년 천문학적인 R&D와 시설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후발주자가 빠르게 기술을 추격하거나 또는 우리 기업이 첨단 패키징 기술 같은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 잠시 주춤한다, 그 투자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의 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시경제입니다. 반도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아무리 AI가 좋다 해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버틸 장사가 없겠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안 사면 끝이니까요. 2025년 10월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확실하게 내릴까요? 아직도 고금리 기조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죠. 고용은 심각한 수준이니까요. 거기에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런 매크로 변수가 시장을 덮치면 사실 슈퍼사이클이고 뭐고 없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받는 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나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금리나 또는 환율이나 또는 국제 유가나 미중 관계 같은 큰 숲을 항상 함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 슈퍼사이클은 큰 기회는 맞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라든지 또는 기술 경쟁이라든지 거시경제라는 세 가지 리스크를 인지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력과 재무 건전성이 확실한 선도기업에 집중하는 선별적인 투자가 여러분들의 이 파도를 타는 투자에 있어서 승리의 기림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제원탑 그리고 부자들의 공부방에서 매일 강의를 하고 있는 조진표 대표라고 하는데요. 경제원탑에서의 강의는 사실
특강 형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매달 10일, 20일, 30일에 특강 형태로 열리고 있는데 이 특강이 무료입니다. 근데 이 특강 안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시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시장 안에서의 종목, 어떤 종목을 보시면 좋을지 차트들을 그리면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다음 부분은 섹터 부분들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는 반도체 섹터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를 콕 집어가지고 반도체 섹터 안에 퍼스트 클래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반도체 종목 중에 그래도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한 5종목, 6종목을 선정을 해 놓고요. 퍼스트 클래스로 선정된 종목들도 전략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전략 말씀드린 이후에 그 퍼스트 클래스 종목에서 텐베거 종목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나 두 가지의 종목도 선정해서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용 안에 코인도 저희가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황, 섹터, 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달 10일, 20일, 30일에 저희 경제원탑에서 유튜브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를 달아둘 거니까요. 경제원탑에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별도의 링크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 참조하셔서 특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제원탑에 들어오셔서 참여해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